세계 최강의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꺾은 알파고는 인공지능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공지능은 인류의 동반자입니다.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은 40%가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 못 봤어? 경제도 폭망, 안보도 폭망, 외교도 폭망. 거기다 어느새 나라에는 자유와 공정이 사라졌는데 내가 술을 안 마실 수가 있겠어? 망망! 덕구 너도 같이 해보자. 다 같이 옳은소리 망망! 네, 강아지 덕구는 대님이 직접 연기해 주셨는데요. 네, 덕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10월 28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신반장,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내용인데요. 북한 측이 그러니까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네. 우리 정부가 오늘 역제안을 했다고요. 네, 우리 정부와 현대아산 측이 북측에 금강산에서 실무회담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은 문서로 뭐 얘기하자고 네, 그랬었죠. 처음에 북한의 제안은 문서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만나자 역제안을 한 거고 네. 단순히 철수 논의만 하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네네. 뭐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안한 건 네. 아닌데 북한의 답변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쟁점이 많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신반장. 이낙연 신반장 미안해 양반장 미안해요. 네, 일부러 그런 거예요.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성 전환을 했네요. 미안해요. 네, 까먹었잖아요. 저기 잊어버렸잖아요. 이낙연 총리가요 오늘로써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고요. 예, 신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덕구가 네. 황교안 대표였네요. 글쎄 말이에요. 예. 일단 이낙연 총리가 오늘로 881일째를 맞는데요. 네. 이게 정홍원 전 총리가 880일 종전 최고 기록이었는데 네. 그걸 오늘 이제 경신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내일부터는 네. 하루하루가 계속 신기록인 네. 것이죠. 좋습니다. 우리 신반장 들어가서 저 얘기를 나눠봅시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번엔요. 들어가서 얘기 합시다. 갑시다.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여야가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사법개혁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기를 놓고 공방만 벌였는데요. 사진 촬영 때 문 의장이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의 악수를 권하자 나 원내대표가 손은 잡아서 뭐하냐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반장들 왜 수다 떨고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어요? 말해봐요. 뭐. 최장수 총리가 아까 김황식 총리 아니었어요? 김황식 그러니까 전 총리인데 제가 그런 네. 줄 알았는데 양반장이 제가 약간 긴가민가 해가지고 신반장이라고 부르셔가지고 신반장이라 그래요. 저도 제가 약간 또 그것마저 잘못 얘기하면은 2번 당할까봐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네. 그렇죠? 잘못 얘기한 거죠, 양반장이. 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국회 상황 고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는 조 씨에 대한 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고요. 조국 전 장관 소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주식 매입 자금 일부를 청와대 인근 ATM을 통해 송금받은 정황을 포착했고요.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연결고리를 캐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게 아니고 방송 편성에 개입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해도 방송법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은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정은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의원직을 잃죠. 그러니까 벌금형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국회 교섭단체 연설과 여야의 사법개혁안 논의 상황부터 알아보고요. 문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 방안 등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로서 최장수 총리가 된 이낙연 총리 얘기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속보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르면 내일 공수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걸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이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서 내일로써 심사일 180일을 모두 채우게 된 거죠. 민주당은 한국당을 압박하면서 본회의 표결을 서두르고 있지만은 한국당은 자동 부의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개와 늑대의 시간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 속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해질 무렵 언덕 넘어 보이는 게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그런 시간을 뜻합니다. 아군과 적군이 뒤섞이고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쓰는 문구죠. 자, 국회 상황이 딱 개늑시, 개와 늑대의 시간입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이른바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가 임박해지면서 각 당이 셈법 계산에 분주합니다. 누가 우리 편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 당에 유리한지 애매하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사법개혁 법안 문제입니다. 국회 측과 민주당은 180일 심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 바로 올려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민주당은 무조건 그것도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죠. 자,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공수처 설치 의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은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와 정치권 지형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당시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여야 사당 세력 상당수는 여전히 이 검찰개혁 법안, 선거제 개정안 등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한국당입니다. 한국당도 이 사법개혁의 큰 틀에는 동의를 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자, 여기에 내일로 예정된 자동 부의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 중입니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입니다. 90일간의 법사위 심사 기간을 무시하고 억지로 논리를 생산해 날치기 부의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 공조를 어떻게든 부활시켜서라도 공수처 설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공조에 참여했던 정당 상당수가 공수처 설치법보다는 선거법 개정안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때 합의했던 것처럼 문서로 합의했던 것처럼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을 같이 처리하는데 처리 순서는 선거제가 먼저 선처리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여야 간 협상의 물꼬라도 새로 뚫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앉기 전에 그래도 사진 한번 찍어야지 스케치라도. 자, 여기 오세요. 손 잡고 뭐예요, 의장님? 그래도 손 잡아서 뭐예요? 안 잡으면 또 삐쳤다고요. 손을 잡는 것보다. 발목 잡히는 것보다 손목 잡히는 게 더 나은 거야. 이게 좀 농담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싸움 분위기 영 좋지 않아 보이죠. 자, 역시나 예상대로 여야는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법사위 숙려 기간이 저는 오늘로써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상정하실 수 있다. 본회의에 부의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내일 부의하는 것은 불법 부의임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은 당초부터 법사위 법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체계작구 심사 기간을 반드시 주어야 되고 이것이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처리될 것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양쪽에 갑설 을설이 있을 때 의장께서는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최대한 쟁점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있는 또 다른 법안, 선거법 개정안 문제도 정말 문제입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일부 야당에선 공수처 설치법보다 선거법 개정안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요. 이보다 더 어려운 건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올라가 있는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식으로 현재 의원 정수에서 변동이 없도록 했는데 이걸 재논의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의원 셉이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의 확대를 합의한 것입니다. 자, 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 말은 이미 한국당도 의원 정수 확대에 합의한 바 있지만 이후 추가 협상이 결렬됐다. 다시 말해서 의원 정수 확대는 한국당도 동의한 바 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한국당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드디어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없는 합의를 있다고 합니까? 지난번 합의서 한번 똑똑히 읽어보십시오. 권력과 의석수의 눈이 멀어서 정치 허언증에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 정수 확대 문제, 민주당도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 점점 갈수록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돼가고 있습니다. 개늑치를 넘어 진정한 국회의 시간, 협상과 정치의 시간 만들 수 있을지 이번 주 국회 움직임 계속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고차 방정식, 여야 셈법 고심. 네. 자, 여야 입장이 지금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부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죠. 부의라는 건 이제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그런 그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들을 내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 거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여야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은요, 이 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사활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 앞서 보신 대로 최대한 빨리 본회의에 이거 올려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만이라도 이거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이 여야 4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내부적으로 공수처 설치법 우선 통과, 이건 또 불가하다라는 입장도 상당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글쎄요, 당장 내일 통과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압박을 하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설득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인데, 자,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읽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 추진그룹에게도 요청합니다.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 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고 분명하다는 점을 전합니다. 자, 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일 본회의 부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별도 심사기간 90일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당은 오늘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까지 열고 공수처법 반대 수위를 높였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머리를 판다고 하지만 실질은 개고기를 팔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에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공수처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도 제가 들어봤지만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머지 야당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의 입장도 미묘하게 좀 다르죠.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더욱 풀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 때와 정치적인 지형이 크게 달라진 상황입니다. 자, 먼저 민주평화당은 대한신당 세력이 분리돼 나간 상황이고 이 바른미래당도 사실상 지금 뭐 분당 상태나 다름이 없죠. 자, 여기에다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그리고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입장도 미묘하게 달라지면서 뭐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민주당이 각계전투 방식으로 설득해 나서기엔 뭐 다소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아주 뜨거운 이슈죠.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까지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정의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는 아까도 잠깐 봤지만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죠. 네, 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 당시 한국당도 10% 이내 확대에 동의한 바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좀 그대로 읽어드리면 자,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둘,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하고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의 검토, 그리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약간 애매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합의 당시에도 그 애매하게 표현됐다는 논란 때문에 정치권에서 약간의 좀 시끌시끌한 측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합의문이 발표된 직후에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자 나경원 원내대표 반박하는 입장을 바로 내놨었죠.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거구제에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적극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라면서 의원 정수를 확대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한 바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정말 예전부터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사실 뭐 정치권 전반적으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당들의 입장은 어때요, 신반장? 네, 일단 그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은 계속해서 호남이나 뭐 농어촌 지역구 축소 반대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의원 정수 확대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오늘 심상정 대표의 10% 증원 불가피성 발언에 동의를 표시한다라면서 지역구 의원의 최소 감축 또는 지역구 유지를 전제로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이 선제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상황이 좀 복잡하죠. 당 내분 상황이 뭐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손학규 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손 대표는 자, 여야 5당 합의해서 의원 정수 10% 내에서 330석에서 한다고 합의를 했다면서 아까 그 합의문 보셨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심상정 대표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자, 이른바 변혁 의원 측은요 대부분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하태경 의원은 이 바른미래당 당내 의원 다수는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입장이 사실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심이 깊은 모습입니다. 패스트트랙 공조를 이어가면서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려면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는 있지만 또 이 국민 여론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이 현재 국회 내 의석수가 가장 많은 상황에서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지역구 축소에 따른 당내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하는 어찌 보면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네요. 내일 이제 검찰개혁안에 본회의 부의 여부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뭐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공수처법 부의 임박, 문희장 신중히 검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오늘 북측의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해서 남북 간 실무회담을 갖자는 역제안을 보냈습니다. 북측의 요구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관광 활성화 방안까지 함께 논의해보자는 취지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서 미국의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현장 행보로 이번 주 첫 일정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컨퍼런스 데뷔 2019 행사를 찾았는데요. 자, 우리나라 AI 기술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체험도 해봐야겠죠. 자, 문 대통령 앞에 등장한 로봇, 네 발로 걷는 보행 로봇 미니 치타입니다. 이게 얼마나 들어가면 네, 오늘 행사는 네이버가 2008년부터 주최해온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또 AI 분야의 연례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국내 기술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데뷔 무대이자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라는 메시지를 담은 기조연설에도 나섰습니다. 세계 최강의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꺾은 알파고는 인공지능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 중심으로 작동하여 사회 혁신의 동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3대 혁신 신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특히 혈압 증세로 쓰러진 어르신이 외친 살려줘 라는 말을 인공지능 스피커가 인식해서 119를 부른 사례를 언급하면서 독거노인 복지, 또 범죄 예방과 같은 사회 서비스에도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 주 예정된 다른 일정으로는 오는 31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열리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 회의가 있는데요. 현 정부 출범의 토대였던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자, 이 자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협의회 위원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인데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이 대면하는 첫 자리입니다. 검찰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라는 강력한 주문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언제쯤 후임 법무장관을 지명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연말쯤에 현역 의원들을 원대 복귀시키는 소위 총선력 개각 가능성도 점쳐졌는데요. 현재로선 조국 전 장관 자리, 즉 원포인트 개각에 무게가 실립니다. 청문회 등 전국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 대통령이 직접 공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도 현재로선 법무장관 외에는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법무장관 후임도 서둘지 않으려고 하고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교안보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주 금강산 현지 지도에 나선 뒤에 관광지군의 남측 시설을 싹 다 드러내라라는 다소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이라는 아주 원색적인 표현도 사용했는데요. 남북관계에서 금강산 관광이 갖는 상징성이 큰 만큼 우리 정부도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북한의 철수 요구와 관련해서 금강산 관광 관련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현대 아사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를 하였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하였습니다.
네, 통일부는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선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 협의를 제안했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일각에선 정부가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개별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회담 날짜를 따로 적진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북측의 답변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연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이렇게 백마를 타고 오른 이후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 그리고 과거 북미 실무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담화문을 낸 건데요. 자, 김영철 부위원장은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 양국 정상 간의 친분을 내세워 시간을 끌며 연말을 무난히 넘겨보려 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한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정상 간 톱다운談판을 갖자는 의미입니다. 미국 관료들의 대북 적대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적이냐 동지이냐 그 선택이 미국을 빨리 해라는 대미 압박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잊을만 하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도 북미 협상에 대한 이렇다 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 상황이 워낙 어지러워서 북미 협상을 우선순위에 둘 겨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주말인 어제는 대국민 중대 발표를 통해서 IS의 수장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 제거 작전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면서 공개했죠. 자,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시리아 북부 철군과 또 쿠르드족 동맹에 대한 배신 논란을 극복하려는 기회로 활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부 금강산 너절한 시설 빼라는 북한의 남북 실무회담 제안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고요. 북한이 문서로만 대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왔다는 얘기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통지문 얘기를 하면서 속보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요, 오늘 실무회담을 역제안한 것은 결국은 그 금강산과 관련된 좀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논의하자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정부와 현대아산이 각각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으로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에 협의하고 회담에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고도 했는데요. 특히 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담 일시는 통지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자,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이 북한이 지난 25일에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합의가 되는 날짜에 금강산으로 들어와서 설치한 시설물 철거해 가길 바란다. 이렇게 문서 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일단 만나서 대화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해법 중에 하나는 개별 관광인데요. 이 과거에 현대아산이 주관하는 관광은 남측 관광객의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방식이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중 대량 현금, 그러니까 벌크캐시라고 하는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개인이 북한에 관광을 가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이 벌크캐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현재 정부의 판단입니다. 금강산이 단지 뭐 관광지로만 활용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남북 이산가족 만남의 장이기도 하고 어쨌든 남북 관계의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 남측 시설이 다 철거되게 되면은 그런 전반적인 그런 문제가 다 한꺼번에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일단 통일부 설명은요. 이 금강산은 관광지, 또 뭐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 또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 이렇게 세 개의 기능적인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면서 이 창의적인 해법이라는 것도 바로 이 세 가지 기능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찾겠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또 북한도 나름대로 관광 분야에서의 전략,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추진하는 이 관광지 육성 정책이 있는 만큼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회담에 나가겠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북측의 응답 여부를 예단하지는 않겠다고도 했고요. 또 이번 회담 제안 미국과 따로 협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또 내놨죠. 아까 제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하노이 노딜 이후 8개월 만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직접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결국은 연내에 뭔가 미국이 입장을 밝혀라, 그런 내용인 거죠. 네, 미국을 향한 압박성 메시지가 담겼었는데 이런 주장입니다. 미국이 양국 정상 간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워 시간 끌기를 하면
시간 끌기를 하면서 이 연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다라는 게 담화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이 구체적인 협상 방안이나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 새로운 셈법을 들고 와라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또 미국의 대북 제재 지속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고립 압살을 하려 하고 있다라고도 주장했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2차 하노이 북미 회담까지는 이 북미 협상의 주역으로 활동하다 최근 모습을 감췄는데 이렇게 또 다시 전면에 나선 건 이 협상의 지지부진한 원인이 미국에 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또 중요한데 미국 국내 정치로만 본다면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탄핵 위기에 몰려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IS 지도자 그 사망 소식을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그렇습니다. 뭐 미리 예고까지 했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예고했던 이 중대 발표, 바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지도자 아부바르크 알 바그다디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S 지도자의 은신처를 미군이 급습하자 그가 자폭해서 사망했고 DNA 검사를 거쳐서 알 바그다디의 신원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도주 중에 폭탄 조끼를 터뜨려서 폭사했다면서 도주 과정에 그의 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3명도 폭발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묘사를 했는데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죠. 특히 뭐 개처럼, 겁쟁이처럼 죽었다 이런 표현도 등장했죠. 그 설명부터가 약간 19금 느낌이 날 정도로 글쎄요. 예, 네. 좀 너무 잔혹했는데 네. 이번 작전명이 케일라 뮬러라는 작전명이었답니다. 좀 뭔가 했는데 이 IS에 납치됐다가 희생된 미국 여성 인권운동가 이름이었다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 상황실에서 직접 이 작전 중계 영상을 지켜봤고 그 상황 자세히 묘사를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No personnel were lost in the operation, while a large number of Baghdadi's fighters and companions were killed with him. He died after running into a dead-end tunnel, whimpering and crying and screaming all the way. And that's why he died like a dog. He died like a coward. He was whimpering, screaming, and crying. 자, 이렇게 자세한 묘사까지 하면서 발표를 한 거 역시나 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시리아 철군 결정이 이 터키의 쿠르드 침공을 불렀고 이게 IS 부활의 길을 터줬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었죠. 그런 점에서 이런 발표, 재기를 모색하던 IS에 내가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을 때 그때와 좀 비슷한 방식 아니에요? 네, 일단 뭐 일요일에 발표를 했고 그 네. 기습작전 지휘 모습을 담은 맞아요. 사진까지 즉시 공개한 것도 똑같은데요. 네. 다만 이 두 가지 사진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사진인데 뭐 워낙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보시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중앙이 아니라 이 좌석을 내어주고 옆자리에 이렇게 점퍼를 입은 차림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현직 대통령이 최고 군 통수권자이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작전을 지휘하는 참모진에게 이렇게 자리를 내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좀 보면 정중앙에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고 그 중심으로 좌우로 뭐 펜스 부통령 또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옷차림도 뭐 넥타이까지 갖춘 정장 또는 군 정복 차림이고요. 미국 언론들은 이 두 가지 사진만으로도 두 대통령의 스타일 차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또 내놨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저게 한 2011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8년 전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청와대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일정, 그러니까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하고요. 칠레에서 열리는 에이펙 등에 대해서 정식 브리핑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다시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정부 북의 금강산서 남북 실무회담 제안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로 881일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기 얘기죠. 이 총리가 오늘로써 1987년 대통령직 선거 개헌 이후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로써 1414일째 정치부회의를 진행 중인데요. 안 궁금하시다고요? 네. 자, 이낙연 총리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분에 넘치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활용법에 대한 고민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 양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 정말 오래 하셨네요.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면서요.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란 자리 형식상으로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솔직히 뭐 그리 힘있는 자리다 이런 인상은 받지 못했던 게 중론이죠. 이 대통령 대신 화살바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숙명 탓에 역대 총리들 면면을 보면 단명하는 경우 적지 않았습니다. 자, 이낙연 총리 본인도 처음 이렇게 총리 지명을 받고 내가 이렇게 오래 할 건가라는 생각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그러니까 최장수 881일째 그동안 바빠서 못 가는 곳에는 본인 대신 밀랍 인형을 보내서 저렇게 일정을 소화한 게 아니냐라는 설이 있었을 만큼 바쁜 일과를 보냈죠. 자, 오늘 아침 출근길 특별한 감회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인데 특별한 소감이랄 건 없고요. 그런 기록이 붙었다는 건 저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이죠. 네, 좀 후회가 있으신가요? 예, 나름대로 놀지 않고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잘된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없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이낙연 총리에게 가장 궁금한 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겠죠? 이제 뭐 최장수 기록 경신 무의미한 일이죠. 자, 전입니다 100일. 최초의 총리 출신 대통령 되느냐 마느냐. 그 전에 당장 내년 4월 총선 나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말이죠. 정치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연말이나 연초에라도 좀 당연히 저의 그 취미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자, 이 총리 말은 이렇게 하지만 머릿속은 지금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려면 늦어도 연말쯤에는 당에 돌아가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놔준다는 신호가 아직 선명하게 들어오진 않고 있거든요. 자, 돌아간다 해도 선대위원장이 될 거냐 아니면 종로 나가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겨룰 것이냐 또 후임 총리를 못 찾으면 한참 더 한 다음에 대선으로 바로 직행하느냐 등등 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다음 소식입니다. 예, 이젠 약간 좀 측은지심까지 듭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어제는 자신이 임명했던 자신이 내리꽂았던 문병호 최고위원 사퇴도 아니고요. 제3지대 가겠다면서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저도 사석에서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손학규야말로 진짜 대통령감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이런 독설을 날렸습니다. 손학규 선배, 그 사람의 평가는 말년 정치 행보에서 결정나는 법입니다. 인자 그만 사퇴하세요. 더 버티면 추해집니다. 자, 유승민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의 신경전만으로도 혼이 빠질 지경인데 이제 정말 막다른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당 안팎의 이런 비난, 조롱,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이른바 만덕산 도령에게도 역시나 고통스럽긴 매한 가지는 봅니다. 예, 이렇게요. 저에게는 평안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당에 대한 저주,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견디기 힘들다. 자, 하지만 신세 한탄만 할 수는 없는 법, 새로운 카드 던집니다. 때가 되면 니들이 붙잡아도 난 나간다. 다만 이건 꼭 해야겠다 말이죠. 제3지대를 열어 통합개혁정당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정당의 대표자가 되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인사를 모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1박 2일 철야 광화문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이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가 있었죠. 자, 이날 집회에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집회 말씀드린 대로 철야 집회였습니다. 자정을 넘겨서 26일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갔을 때였습니다. 자, 연단 밑에 저렇게 자리를 하고 있던 황 대표 어느 순간 연단 위에 저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황 대표 소개합니다. 전광훈 목사와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박수에 화답을 합니다. 자, 두 사람 지난 3월 황 대표 취임 인사차 한기총 예방 때 이후
7개월 만의 만남인데요. 먼저 전광훈 목사 이렇게 격한 반가움을 표시합니다. 제발 언론들이요. 니들 떠들어봤자 소용없어. 백날 떠들어도 소용없어. 저는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님도 세 번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지도자, 글쎄요. 옆에서 듣고 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 좀 섭섭할 것 같은데 말이죠. 계속 들어보시죠. 황교안 대표님도 세 번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김문수 시장도 될 수 있고. 그럼요. 그런 거 빼놓으시면 안 되죠. 네, 깜빡하시면 안 되고요. 자, 황 대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우리 반드시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이겨냅시다. 자, 들으신 것처럼 황 대표 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야 촉구 집회였지만 아무래도 그 집회의 성격을 의식한 탓인지 최대한 말은 좀 아끼더라고요. 자, 전광훈 목사의 화답 어땠을까요? 저는 황교안 대표님이 중간에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역시 이 내공이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나저나 이 뿅뿅뿅뿅 소리 이게 엄청 거슬리네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요, 광화문 집회 때 연단에 올라가서 발언을 했네요.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본 발언은 발언 요청을 받았지만 대변인을 통해서 자연인의 모습으로 기도로 함께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전한 걸로 들었는데 아닌가요? 저희도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다 보니까 제1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좀 부담스럽다는 판단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런데 저희가 집회 영상을 쭉 살펴봤더니 이 철야 집회 거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토요일 새벽 기자들이 현장을 대부분이 빠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단 밑에 있던 이 황교안 대표가 연단 위로 자리를 저렇게 옮겨서 이 전광훈 목사 투샷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잡히기도 했고요. 연설 요청을 거절했다는 당초 공지와는 달리 마지막에 직접 마이크도 잡았던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황 대표가 집회에 참석했던 것만을 놓고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지금 들리지는 않지만요. 하여간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나왔던 구호와 연설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현장에서는 김정은의 하수인인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끌어내자, 또는 멸문, 그러니까 이 문 대통령을 멸망하자, 또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목에서 빼내고 문재인을 넣자라는 구호가 난무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단순 참석도 아닌 연단회까지 올랐다면, 또 언론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또 공지를 했던 상황이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 황교안 대표의 집회 참석은 헌정 파괴 전문가를 자임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조국을 앞세워 헌정 파괴를 내온 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하더군요. 네, 전체 발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까 양 반장이 우리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이겨내자, 그렇게 발언한 부분은 소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 한국당 공식 유튜브죠, 옳은 소리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공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의 비유를 했죠. 전반적인 그 내용이 과도했다라는 논란이 지금 정치권에서 상당히 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옳은 소리 가족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현 전국의 상황을 옛날 이야기에 빗대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공개된 건 벌거벗은 임금님인데, 이걸 문 대통령한테 빗대서 주변 측근들의 감언이설의 판단력을 잃고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밖에 나갔다, 망신을 당했다, 이런 내용으로 빗댄 겁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왔고요. 천인 공노할 내용이다, 이렇게 반응을 그런 했습니다. 표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여러 가지 대사가 있는데, 신나게 나라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이라는 대사, 그리고 극중에 또 할아버지의 이 대사를 또 지적을 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바보 같았다니. 정말 재밌어요, 할아버지.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 문재앙이란다. 네, 저기 블러 처리는 저희가 한 건가요? 예. 예. 원래는 이제 벌거벗은 예, 상태로 예. 나와 있는 거죠? 예. 네. 자,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온 게 있다고요? 고민정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모으진 않았다. 다만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것인지 성찰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커진 상태인데 황교안 대표의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네요. 황교안 대표는 이제 질문을 받고요. 이제 제작자들이 쓴소리를 들으면서 고칠 건 고치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뭐 제작이었다. 뭐 본인은 그렇게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논란이 커져서 뭐 처벌 얘기도 좀 나오는 상황인데 동화를 잘못 읽었다고 처벌하면 되겠느냐 이런 반응을 황교안 대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고요. 이낙연 총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총리 본인은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 뭐 이런 싶어한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총리실 주변 분위기는 어때요, 양반장 보기에? 일단 그 여권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총선 역할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총리 본인도 심부름을 시키면 난 따를 것이다라고 했었죠.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을 지휘할 간판이 필요한 건 당연한 얘기죠. 그 얼굴을 이해찬 대표가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게 솔직한 뭐 민주당 내 중론인데, 자, 민주당 출마자 대부분이 유력 차기 주자인 이 총리의 상품성에 기대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총리 본인도 말했지만 거취 문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청와대 의중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확실한 시그널이 보이진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도 차기 도전을 하려면요, 당내 기반이 또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총선에서 본인의 힘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당선시키면 또 그게 힘이 되고 당내에서 또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대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총선 전에 당에 돌아온다면 두 가지 정도의 시점이 있는데요. 먼저 12월 10일 이 정기국회가 끝나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돌아오는 방법, 또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6일 전까지는 돌아오는 방법, 이렇게 뭐 두 가지가 있어 보이는데, 자, 어쨌든 뭐 총선에서 역할을 하려면 1월 16일은 절대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 개각 변수이겠죠. 이 마땅한 뭐 후임자가 없으면 또 발이 묶이게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법무부 장관 외에는 뭐 특별한 당장은 개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총리 자리는요,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고 임명동의 표결도 국회에서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뭐 장관 자리보다 훨씬 더 복잡 다단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야당이 더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또 있겠죠. 자, 때문에 청와대의 고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후임자를 찾게 된다면 대야 관계가 원만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 중에서 고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연말 연초 이낙연 총리의 거취 문제가요, 정치권의 뭐 최대 초점 중에 하나가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최장수 총리 이낙연 거취 조화롭게 결정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주말인 어제 구속 후 두 번째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교수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검찰은 주식 차명 투자 의혹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이 남기고 간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대해서 검찰의 반발이 크자 이를 수정한 뒤에 다시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최장 구속기한은요, 다음 달 12일까지입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한 데 이어 주말인 어제도 불러 조사를 했죠. 자, 우선 자녀 입시 부정,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 등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특히 정 교수의 녹음 파일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장 심사 당시 검찰이 일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죠.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이 WFM 주식 매입 시점 그리고 가격 등에 대해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정 교수가 이득을 더 많이 보지 못해 아쉽다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이 녹취에 있다고 합니다. 이 검찰은 차명 투자의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라면 굳이 뭐 수익을 더 냈다고 아쉬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거겠죠. 자, 정 교수 측은 일단 차명 투자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 안팎에선 이 녹음 파일이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파일은 정 교수의 휴대전화로 녹음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검찰은 현재까지 정 교수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법원의 반대로 휴대전화는 결국 압수 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이라도 사법부에 의해 막혔던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 증거인멸 정황도 확보해서 죄를 물어야 합니다. 자, 휴대전화는 이미 제출로도 받지 못했죠. 그럼 이 녹음 파일 어떻게 확보를 했냐? 이 검찰은요,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정 교수의 PC에서 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정 교수가 휴대전화에 있던 파일을 백업을 해놓은 건데요. 다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과거처럼 해당 녹취 파일이 음성으로 공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종범 수석이 박채윤 YJ콥스 메디칼 대표에게 명품 백을 받았다는 이게 녹취가 나온 거예요. 저는 저거는 100% 특검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경미 대변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신이 났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명품 가방과 호텔 식사가 그리도 좋았냐? 피의사실 공표를 이렇게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가지고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라! 라고 막 지금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사모펀드의 경우 검찰은요, 조국 전 장관과의 관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 주를 매입하기 전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돈이 송금된 걸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2018년 1월쯤 5천만 원이 청와대 근처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통해서 이 정 교수의 계좌로 이체가 됐는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입니다. 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이체했는지 또는 그리고 이 돈이 주식을 사는 데 사용이 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조 전 장관이 이를 알았더라면 이 고위공직자의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사퇴 당일 발표했던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죠. 인권보호수사규칙안을 법무부가 지난 15일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 내부에서는 살다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는 규칙안을 본 적도 또 들은 적도 없다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한 뒤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일단 가장 논란이 된 건 두 가지였습니다.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부패 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로 적법 절차 위반 여부를 등을 점검합니다. 자, 이 같은 취지에 따라 1차 입법 예고안에는 부당한 별건 수사와 장기화를 금지하고 형사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는 조항, 그리고 관할 고검장에게 이 주요 수사 절차를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이 상위 법령과 충돌한다라는 지적이 나오자 첫 번째 건은 이 부당한 수사 방식 제한으로 수정을 했고요. 다른 이 두 조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수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다시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행정절차법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건 이 검찰개혁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대통령의 뜻 아니겠냐라는 의구심이 나옵니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 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국 포위망 좁히는 검찰, 법무부 인권수사규칙 수정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가 구속 이후 두 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죠. 어제 나와 조사를 받았고요. 역시 이제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그 연결고리를 추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오늘은 정 교수가 안 나왔죠? 네, 검찰은 지난 25일과 27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요. 입시 비리와 증거언니 교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투자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정경심 교수가 장외 거래를 통해 WFM 주식을 차명으로 특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 교수가 매입을 한 날 조국 전 장관의 계좌로부터 5천만 원을 이체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고도 묵인 방조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개 소환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조사에 응하더라도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도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동생은요, 웅동학원 교사 채용의 대가로 2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 검찰은 첫 번째 영장 청구 때 포함하지 않은 추가 혐의도 더할 걸로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이 조 전 장관 동생이 형에게 얘기해서 내가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라면서 이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이 조 씨에 대해서 금품 수수와 관련한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서 이 기존의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동생인 조 씨 측은 지난주 검찰에 소환된 이후에 구속영장 재청구를 예상하고 서울에 잠시 머물렀었는데 최근에 부산의 한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검찰에 나와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검찰은 이 조 씨에 대해서 매번 협조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 병원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조 씨의 몸 상태와 추가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해서 영장 청구 시기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수사 관련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입장을 밝힌 게 있다고요?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난 9일 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이 수사를 찬성하는 진영에서 반대로 또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 송경호 부장판사는 수사를 반대하는 진영으로부터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모양새죠. 이 대법원은 영장 전담 판사들에 대한 신상털이 그리고 이심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국회의원의 이 서면 질의에 대해서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허용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이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해 법관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또 신상을 언급하고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이 있잖아요. 오늘 관련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죠. 네,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모두 8명입니다. 검찰은 이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 김모 사업지원 TF 부사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박모 부사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등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소환받는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공장, 통신실, 회의실 바닥을 파서 외장하드, 컴퓨터를 숨긴 것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볼 법한 상상 초월한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의 증거인멸 사건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대규모 증거인멸 사례라면서 어느 증거인멸 사건보다도 무겁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요. 추가 검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을 즉각 폐지하라고 권고했죠. 네, 최 반장. 개혁위는요. 대검찰청 그리고 반부패 수사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위원회는요. 국회와 정부 부처, 기업 등을 상대로 동향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했던 과거 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 그 기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여전히 유지하면서 약 30명 정도 이상의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 수집 기능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이고 또 선택적인 정보 수집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서 이 검찰 정보 조직의 특성상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아울러서 개혁에는 지금 직접 수사 부서 축소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금 이 기능이 남아있는 서울과 광주,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에 속해 있는 정보 수집 기능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소환 증인으로 이렇게 됐지만 경호상의 문제로 나가진 않았었습니다. 이후 이 법원 경호처가 이 경호 문제를 논의를 했고 그 절차가 해결이 돼서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자, 일반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로 가서 일단 그 모습은 공개되지가 않았는데, 자, 원세훈 전 원장 재임 당시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을 통해서 2억 원,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서 10만 달러의 특수활동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자, 뇌물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지난해 1심 선고 당시 2억 원은 국고손실 혐의, 10만 달러는 뇌물수수 혐의가 각각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2억 원 관여한 바 없고 10만 달러
용도에 맞게 대북 관련 업무에 썼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증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모레부터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이 진행되는데 검찰이 빌딩을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요? 네, 수원지검에 따르면요.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최 씨가 자신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의 미승 빌딩 약 120억 원에 팔고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았다면서 이 최 씨와 딸 정유라 씨, 또 최 씨의 비서 이렇게 3명을 고발했습니다. 여기에다 검찰은 딸 정 씨가 매각자금 일부를 최 씨 비서에게 전달을 해서 재산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최 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옥중 편지가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뭐 당시 내용을 보면 뭐 건물이 곧 팔릴 것 같다. 뭐 추징금 70억 원 공탁해놓고 뭐 세금 떼고 뭐 40억, 50억이 남는다. 뭐 딸에게 25억에서 30억 원 주라.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 현금으로 찾아서 가지고 있으라 뭐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자, 뭐 고발을 받은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요. 지난 25일 이 정유라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서 이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정유라 씨 측에서는 강압 수사, 뭐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 씨가 지난 23일 이 셋째를 출산을 했고 이 당시 뭐 난소 제거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뭐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입원실로 찾아왔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또 반박 자료를 내고 이 정 씨 남편에게 영장 집행이 있다고 고지를 한 다음 병실 문 밖에서 기다렸고 또 정유라 씨가 옷을 갈아입은 뒤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준 다음 여성 수사관이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당시 뭐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면서 이 절차상 위법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막 들어온 속보인데요. 검찰이 그 타다 자동차 사업 있잖아요.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을 내리고요. 이재용 소카 대표 등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막 발표가 된 내용인데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가 이재용 소카 대표, 또 소카의 자회사이자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대표를 함께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택시업계가 지난 3월이죠. 타다의 사업 모델이 불법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고요. 검찰은 오늘 면허 없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운영을 했다. 또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업계의 파장이 상당히 크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검찰 조국 동생 추가 금품 수수 정황 포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40주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잡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추도식엔 장세용 구미시장이 참석했는데요. 장세용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기초단체장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석해 초헌관을 맡아 출잔을 맨 먼저 올렸는데 장 시장이 추도사를 읽는 동안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장 정신을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40주기를 맞아서 추도사를 보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40주기를 추모하는 저는 구미 시장으로서 첨단 공업적 50년의 역사를 태동시킨 고인의 장대한 꿈을 되새겨 봅니다. 장세용 시장은 지난해엔 불참했다. 올해 추도식에 참석한 이유를 시민들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추도식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번 추도식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을 했는데요. 당 지도부를 향한 비난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해 주시고 오늘은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도식입니다. 정숙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경원이 왜 왔는데? 이유가 뭐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 일부가 이런 말을 쏟아내자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직접 나서서 달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추도식에 참석했는데요. 아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는 그 어떤 자도 당신이 이룬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혁명가시여, 당신의 따님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대한민국 우리가 태극기 자유통일 이루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이런 가운데 장희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지난 26일, 오늘은 탕탕절, 110년 전 안중근 의사께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 또 40년 전 김재규가 유신 독재의 심장 다카키 마사오를 쏜 날 기억합시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무리 박정희가 미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김대중을 김일성에 비유하면 안 되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도 그러한 역사 인식을 교육수장으로서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양식과 인륜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해서 장 교육감은 탕탕절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걸 보고 따라섰을 뿐 별 의미는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12.16 사태를 직접적으로 희화화할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당시 만주군 군관으로 활동한 친일 행적이 너무 분명한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사용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40년이 됐지만 그에 대한 공과는 여전히 엇갈립니다. 다음 달 박 전 대통령이 태어난 날에도 박정희 대통령 생가 보존회 등이 여는 탄신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큰 잡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아까 고반장 발제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부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서 내일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섭니다. 여권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하네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 지명 전에 검찰이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죠. 이에 대해서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자 유 이사장은 내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 시장 분석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별일 없죠? 딱히 할 말이 양반장. 네.